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권호병 교수입니다. 신앙과 학문 편집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귀한 그 주제 강연을 3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는 우리 이번에 학술대회 주제와 마찬가지로 뉴노멀 기독교 학문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주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아까 우리 학장님께서 귀한 말씀을 화두를 던져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정말 귀한 우리 한국의 기독 지성계의 리더가 되시는 우리 세 분을 모셔서 관련된 주제를 들을 텐데요. 우선 첫 번째 강연자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손봉호 고신대학교 석좌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손봉호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영문학과를 나오신 이후에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 그리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서 철학 박사를 수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회에서는 기독교 세계관 학술 동역회로 오랫동안 이사장으로 역임해 오셨고 지금 명예이사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손봉호 교수님께서 오늘 학문과 삶의 문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학술 대회 주제가 뉴 노멀에 관한 건데 이 올드맨이 그 뉴 노멀 이야기를 하게 돼서 좀 죄송합니다. 그러나 뭐 이게 좀 아브노멀하긴 합니다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좀 아브노멀하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오스트리아 출신 영국 철학자인데요. 그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행사한 철학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쓴 그 트락타투스 로지코 필로소피쿠스라는 뭐 우리가 논리 철학 논거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그 이런 말을 썼습니다. 모든 가능한 학문적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삶의 문제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음을 느낀다. 학문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해도 삶의 근본적인 문제, 삶의 문제는 전혀 타치도 안 한 것으로 됐다고 느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말한 학문이라는 건 그 독일 말로 비센샤프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꼭 그 자연과학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자연과학을 이야기할 때는 그는 또 나투어 비센샤프트라는 말을 따로 썼으니까 그가 여기서 그 학문이라고 했을 때는 아마 좀 넓은 의미로 그렇게 학문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모든 학문, 그 뭐 수학으로부터 시작해서 역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문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더라도 우리가 왜 사는가 하는 문제, 고통이라는 것이라는 게 뭔가,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슬픔, 두려움, 미움, 선, 악, 이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 아닙니까? 이건 전혀 건드려지지 않았음을 느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이건 모두 학문 영역 바깥에 있는 신비, 독일 말로 다스 미스티시라고 그러는데요. 신비의 영역에 속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우리 기독교 학자들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그런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무지 학문이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돼도 삶의 문제는 전혀 건드려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예, 학문은 뭐 수학으로부터 역사학에 이르기까지 참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문이 무엇인가라고 말하기가 정의가 매우 어렵습니다. 뭐든지 그 한물 지나가면 우리가 쉽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은 본래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오늘 학문이라고 했을 때 막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역시 이론적이라야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론이란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AD 3세기, 주 3세기에 활동을 했던 로마에 활동했던 그 그리스 철학 역사가 라에투스라는 디오게네스 라오테스라는 사람이 그
피타고라스라는 그러니까 그 BC 뭐 기원전 570년에서 495년 사이에 살았다고 되어 있는 그리스 철학자 피타고라스의 말을 인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인용한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은 축제와 같다. 페스티벌과 같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 경기하러 오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온다. 그러나 가장 우수한 사람은 관객이다.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은 인기나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지만은 철학자들은 진리를 추구한다. 그런 그 유명한 구절을 남겼습니다. 여기에 그 관객이란 말이 그 헬라 말로 데오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론이란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데오로스라는 말은 그 동사 본다, 우리 눈으로 본다 하는 데오레오의 명사인데요. 본다. 거기서 관객이란 말이 나왔는데 관객이 고상한 사람이고 장사하러 온 사람이나 뭐 제주 부리러 온 사람들은 좀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이더라. 이렇게 그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그는 돈에 관심이 있거나 또 인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 욕심 때문에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돈에도 인기에도 관심이 없는 관객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바로 돈이나 인기에 관심이 없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 거죠. 물론 그때 철학자라는 말은 요즘 말하면 학자라 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그 욕심뿐만 아니라 우리 감각, 눈, 뭐 귀, 코 이런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아주 주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고 오직 그 논리적인 것,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그 진리로 믿을 수 있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지금도 뭐 상당히 그렇습니다만 학문의 정수랄까요.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학문은 바로 수학이라고 그렇게 봤고 시식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 그걸 경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그 돈이나 인기나 뭐 이런 것에 전혀 관심 없이 호기심에 입각해가지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그것이 학문이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주장은 못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 뒤에 그 배후에는 역시 그 안전성에 대한 추구, 그 영어로 certainty라고 그러죠. 사물이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확실성, 그것에 대한 추구가 뒤에 작용한다. 그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나중에 그 데카르트라든가 칸트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철학에는 이런 그 요소가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아누스는 그 철학과 그 신앙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철학이라는 것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거다. 그게 확실성이라는 것이 사실 그들이 추구하는 확실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확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의 도와 그리스 사람들이 추구하는 진리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렇게 봤죠. 그 이후에 학문은 이제 조금씩 바꿔져 갔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이론적인 것, 논리적인 것, 그것만이 학문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이제 점점 그 학문의 방법론이 조금씩 달라져 가는데요. 초기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소위 그 목적론적 방법론이 학문의 주된 방법론이었습니다. 목적론이라는 건 사물이 무슨 목적으로 존재하느냐, 무슨 목적으로 운동하고 변하느냐, 그 원인을 찾은 말하면 목적, 그 결과, 목적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관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뉴턴 이후로 이제는 인과론적으로 모든 것을 추구하는 그런 방법론으로 바꿔졌습니다. 이걸 나중에 쿠hn이라는 사람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논리적인 것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실증이 들어가야 된다. 소위 베리파이어빌리티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초기에는 단순히 논리적인 것만 믿을 수 있었으니까 수학만 가장 고상한 학문으로 그렇게 취급이 됐습니다만은 이제는 실증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뭐 확실성이랄까 구체성이 커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라는 것이 도입이 됐죠. 그래서 이전 구체적인 현실을 훨씬 더 잘 설명할 수 있게 되고 단순히 그 설명 능력뿐만 아니라 적용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학문의 발전은 우리 인류 문화에 뭐 엄청난 공헌을 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저는 오늘의 인류 문화에 가장 크게 공헌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우리 기독교고 하나는 과학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그 과학이 미친 영향은 뭐 엄청나게 커졌고 오늘 우리가 지금 지식 기반 사회에 산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상식적인 지식이 아니라 학문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 기독교도 뭐 이게 엄청난 그 이익을 받다고 할 수 있죠. 오늘날 그 현대 과학 문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선교에도 훨씬 더 그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현상, 자연 현상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확실하게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우리 구체적인 삶에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 인류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큰 그런 그 힘을 얻게 됐고 삶이 편리하게 됐습니다. 너무 이것이 사람들에게 그 인상을 줘가지고 이건 현대 사회에서 거의 종교의 위치에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요즘 우리 많이 문제가 말썽을 일으킨다 할까요? 주장하는 도키스 같은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과학 종교의 뭐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19세기에 프랑스의 라플라스 같은 사람들도 비슷한 사람이죠. 우리 현상을 설명할 때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다. 과학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라플라스나 도킨스 같은 사람은 뭐 과학 종교의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놀랍게도 비트겐슈타인은 과학이 학문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도 삶의 문제,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삶의 문제는 전혀 건드리지 못했다. 그렇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물론 라플라스는 비트겐슈타인이 전에 살았으니까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없겠지만은 이 도킨스 같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비트겐슈타인의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했다는 말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바 학문의 한계성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기독교 학문을 하는 사람은 학문의 한계성을 좀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그 학문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려면은 그 대상이 동질적이라야 됩니다. 영어로 호모지니어스 해야 된다 하는 말인데요. 즉 어떤 한 이론은 동일한 대상에만 논리는 적용할 수 있지 대상이 서로 다를 때는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영국의 서머스 모험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에 달과 500원이라는 6펜스라는 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달과 500원 같은 학문에서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 동질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학문은 동질적인 대상에만 적용된다는 것은 고대 그리스인들부터 벌써 그 깨달은 거고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헬라 말로 메타바시스 에이스 알로게노스라는 표현이 있는데 다른 영역으로 뛰어넘는 것은 학문에서 용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주 구체적인 사람, 가령 뭐 김철수라든가 우리 집 앞에 있는 소나무 이런 것은 학문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소나무는 여러 가지 그 특징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격을 아스펙트라고 그러죠.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한 학문으로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모든 소나무가 혹은 모든 나무가 가지고 있는 탄소 동화 작용 그건 우리가 취급할 수가 있지만은 소나무, 감나무, 대나무는 한 학문으로 취급될 수가 없습니다. 즉 개체는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개체는 여러 가지 양상들 영어로 그 아스펙트라고 그러는데 아스펙트를 가지고 있는데
가령 소나무와 밤나무와 감나무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아스펙트는 학문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뭐 김씨와 이씨와 박씨가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는 학문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혹은 우리 집 앞에 있는 구체적인 소나무는 학문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학문의 대상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가령 삼각형은 엄격하게 말해가지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삼각형이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삼각형은 다 좀 우스운 표현이면 타락한 삼각형입니다. 그 수학에서 말하는 삼각형은 다만 관념으로서만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과학자가 취급하는 모든 그 이론 그 대상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현실이 아니고 관념이다. 원자라는 것도 관념이고 사람이라는 것도 관념입니다. 이씨, 박씨, 김씨는 있지만은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 모든 김씨, 이씨, 박씨에게 공통되는 그 이념, 아이디어 그것이지 실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성경적인 세계관의 성경적인 그 표현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가령 성경에 보면 양 99마리가 건강한 99마리는 그만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닌다. 이건 이 과학적인 그 세계관과는 너무 다른 이질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러므로 학문은 가령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사람의 그 슬픔 이런 것은 전혀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인 것은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남편 혹은 뭐 자녀, 친구 그리고 구체적인 슬픔, 고통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관념이 아닙니다. 그러나 뭐 학문은 이 구체적인 삶과는 그 삶은 건드려질 수 없다 하는 그 비트겐슈타인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론은 개체의 양상들을 전체를 통합해서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한 것과 좀 관계가 있습니다만 소나무는 여러 가지 그 양상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탄소 조화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소나무는 경제적 가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름다워서 미적인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 동화작용은 식물학이, 나무의 그 경제적 가치는 경제학이,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뭐 우리 미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취급할 수가 있지만은 그 세 가지를 다 통합하는 그런 학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소나무를 취급할 수 있는 학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이 이런 시대에 이제 가장 어려움을 갖고 있죠. 인류 전체, 현실 전체를 다 아우른다는 그런 명분을 철학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계속해서 그 하나의 범주로 환원시켜 보려고 많은 철학자들이 시도했지만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과연 철학이 학문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고 요즘 점점 더 학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데서 지금 밀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학문이 각계 전투를 이루고 있죠. 한 대상을 여러 학문이 취급하는 이런 상황. 그 대신 인류 전체, 인간 전체, 삶 전체에 대해서는 전혀 취급하지 못하고 따라서 관심을 쓰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삶 전체가 지금 위협을 받는 이런 상황에 빠지고 말았어요. 학문이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생태 환경이 너무 황폐해져 가지고 지금 인류의 존속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인류가 이렇게 그 환경 오염 때문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 이건 뭐 우리가 다 자연과학 발전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 혹은 그 자연과학의 기존 과학기술 때문이라는 건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미국의 린 화이트 주니어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오늘의 그 생태 위기는 기독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기독교가 자연을
비신격화했기 때문에 자연과학이 발전될 수가 있었고 자연과학이 발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술, 그 테크놀로지가 발전될 수가 있었고 테크놀로지 때문에 오늘의 그 생태 위기가 생겼으니까 이것은 모두 기독교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주장은 우리가 변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이 현대 그 과학이랄까요, 뭐 현대 학문의 발전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이 종교 개혁이었을 텐데 종교 개혁 때 이미 학문이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것을 알았더라면 그때 아마 경고했어야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뭐 지금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학문은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그런 그 약을 줬지만은 또 엄청난 병도 주고 있고 그 병 가운데 하나는 이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너무 심각해서 인류를 그 완전히 멸절로 이끄는 그런 상황까지 이끌고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뭐 이런 그 생태 환경 문제도 자연과학에 의해서 쪽과학 기술에 의해서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만은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학문의 문제만으로 취급이 될 수가 없고 인간 존중, 인류의 생존에 대한 그 책임의식을 가진 모든 분들이 여기에 동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학문의 주장은 언제든지 폐기될 수 있다는 것이 뭐 그 과학 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칼 포퍼라는 분이 소위 falsifiability principle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론을 내는데요. 반증 이론이라고 간증 원칙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과학의 방법론은 그 가설 연역 방법입니다. hypothetical deductive method라고 그러는데요. 과학은 어떤 사실을 갖다가 모두 종합해가지고 귀납법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일단 가설을 만들어 놓고 그 가설이 사실인가를 실증해 본다는 거죠. 그 소위 falsify가 되면은 그 실증되지 않으면 그건 폐기된다. 그 말은 모든 학문적 이론은 잠정적이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 폐기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폐기될 때까지만 valid, 타당하다. 그런 주장입니다. 더군다나 토마스 쿠는 소위 그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것을 주장을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과학이라고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의 우리 학문 공동체가 동의한 하나의 약속에 의한 것이지 그게 영원 불변하다는 보장은 없다. 그것은 언제든지 혁명적으로 뒤집어질 수가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 이름이 에볼루션이 아니라 레볼루션, 이제 과학혁명, evolution of scientific development, 그 과학의 발전의 혁명이라고 그랬어요. 진화라고 하지 않고 그 말은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이 바꿔질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원칙적으로 모든 학문의 이론은 잠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리스도인이 학문을 무시해도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인류 문화에 일어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학문도 그중에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이 우리 인류에게 끼친 그 유효한 공헌에 대해서는 우리는 충분히 그걸 찬동을 해야 되고 동의를 해야 되고 거기서 열심히 같이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케플러는 자기가 본래 신부가 되려고 했는데 신부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천문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그런 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학자들은 주어진 이 학문의 방법론에 입각해 가지고 그 방법에 따라서 열심히 학문을 하는데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방법론이라든가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활동 방식이 이게 영원불변하고 이건 절대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조금 넓은 의미로 학문도 하나의 게임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게임이라는 것이 뭡니까? 룰을 만들어 가지고 룰에 따라서 그 경기하면 그게 게임이 되는 겁니다. 축구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축구 경기라는 그 룰이 그 영원불변하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뭐 그런 규칙이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학문을 하고 있죠. 불행하게도 많은 그 학문하는 사람들이 소위 트루스 클레임 이게 절대적인 진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의 그 학문 공동체가 만든 룰에 따라서 우리가 게임을 하고 있는 거로 게임을 한다 해서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하지만은 일종의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옳지. 라플라스나 도킨스처럼 이게 뭐 영원불변한 진리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 하는 그런 착각에서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소위 뉴 노멀이라는 것이 요즘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건 본래 경제학이나 혹은 기업에서 사용했던 말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거나 혹은 큰 사건이 일어나면은 이제까지 그 기업했던 그런 방식 혹은 경제 활동 방식이 좀 바꿔져서 새로운 방식으로 바꿔진다는 것을 갖다가 뉴 노멀이라 막 그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여기 바꿔진다는 말 그 자체가 벌써 이 상대성을 뜻하고 있는 거죠. 본래 노멀이라는 말은 노름, 원칙, 기준에 의해서 돼가야 그게 노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그 사전에 보면은 이제 노멀이라는 말이 단순히 기준에 만든다 그런 뜻 외에 평균적인 것, 다수가 따라가는 것 그런 식으로 좀 바꿔지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삶을 하나의 그 게임으로 보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뉴 노멀이라는 말은 게임의 룰이 조금 바꿔지고 있다 이제 그런 뜻이고 그게 뭐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있는 걸 보면은 이제는 규칙이라는 거, 불변한 원칙이라는 거 이런 것에 대한 이 존중 이건 많이 사라지고 상대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란 말이 요즘 가끔 쓰입니다. 어떤 뭐 새로운 엄청난 기술이 하나 개발되면 이건 그 게임 체인저다. 가령 반도체 같은 거나 스마트폰 같은 것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게임이란 말이 그 사용된다는 말이 아주 그 특이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문도 원칙적으로는 뭐 게임 체인지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 쿠니 말한 바 패러다임 시프트가 아니겠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것을 목적론적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뉴턴 이전까지는 목적론적으로 설명해야 그게 과학적인 설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뉴턴 이후로는 지금 인과론적으로 설명을 해야 그게 과학적인 설명이라고 그러고 목적론적 설명은 뭐 완전히 이건 비과학적인 것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엔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 인과론적 설명도 그게 뭐 전부가 아니다 그런 소리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양자 물리학을 잘 모르니까 뭐 큰 소리를 못 치겠습니다만 어쨌든 인과론적인 원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뭐 상대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목적론에서 뉴턴의 인과론적인 또 톨로메우스의 그 지구 중심의 천문학에서 코페르니쿠스의 뭐 태양 중심의 천문학으로 시프트 즉 바꿔진 것처럼 게임 체인지가 일어난 것처럼 뉴 노멀이 그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도 이런 그 게임 체인지가 가능하고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의미에서는 하나의 게임이다. 그러니까 너무 절대화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삶의 모든 것이 다 게임은 아닙니다. 우리 삶을 하나의 그 플레이, 유의로 그렇게 설명하려 했던 하우싱거라는 유명한 역사학자도 그러나 윤리는 그 플레이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가령 우리가 뭐
이 대면 회의는 가능합니다. 참 비대면 회의는 가능합니다. 앞으로 뉴 노멀에 대해 가지고 모든 회의를 다 비대면으로 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건 뉴 노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영원 불변한 원칙이라고 남아 있어야지. 그것도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다.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도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그 정말 노멀한 것과 에브노멀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게임적인 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뉴노멀도 가능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에브노멀 이 게임 체인지가 될 수는 없고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인 것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 학자는 누구보다도 현대 학문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 상대적이고 부정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해악을 줄이는데 학문 활동을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그 지구 온난화는 그 중에 하나의 그 아주 중요한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다른 전문가들은 아예 뭐 중요한 문제들은 정치가나 종교인들이 다 해결할 일이고 우리는 학문에만 열중하면 된다 하는 그런 그 무책임한 방식은 기독교 학자들에겐 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전문 분야의 그 룰 오브 게임에 충실해서 열심히 그 활동을 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러나 소위 독일 사람들이 말한 파크 이디오트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바보가 되지 말고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삶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학문 활동을 하는 것이 기독교 학문 활동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손봉화 명예 이사장님께서 우리 뉴노멀 시대의 게임 체인징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크리스찬 학자들이 그 학문하는 자세와 또 삶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귀한 해안을 같이 나눠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질문이 있겠지만 질문은 나중에 우리 이 주제 토익 그 가장 나중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경과가 돼서 한 3분 정도 휴식을 하신 다음에 다음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